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40대 소영 씨예요. 저를 소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남편의 배신과 시어머니의 피로 물든 밤길, 그리고 CCTV 한 장면이 어떻게 진실을 뒤집어 엎었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마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을 제일 잘 설명할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입술이 거짓말을 고백하는 입술이 될 줄은 몰랐죠. 남편은 영호예요. 겉으로는 성실하고 매너 좋은 회사 팀장. 저는 11살 딸 하나 키우는 워킹맘이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는 시모 한참 아프셨는데도 성격이 곧으셔서 웬만한 건 자기 힘으로 하시려 했죠. 며느라기 내가 괜찮다니까.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사건이 벌어진 날은 비가 추적추적 오던 금요일이었어요. 9월의 끝, 다 젖은 단풍잎이 보도블록에 붙어있던 그런 밤. 저는 야근을 하다가 회사에서 택시를 잡으려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죠. 혹시 김영호 씨 배우자분 되세요? 네, 그런데요. 저 경찰입니다. 지금 로에서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어머니로 추정됩니다. 연락처에 며느리로 저장이 되어 있어서요. 혹시 시모 성함이 박순자 맞으세요? 네네. 어머니가 왜 거길 어머니 상태는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현재 병원으로 이송 중이고요. 의식이 없습니다. 빠르게 병원으로 오시겠어요? 그 순간 시야가 확 오그라드는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막 뒤집히는 것 같고 발이 바닥에 붙어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다리가 풀려 휘청이는데 회사 후배가 팀장님, 제가 기사님 콜할게요. 하며 부축해줬죠. 병원 응급실에서 본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산소 마스크 소리가 규칙적으로 휙휙 울렸어요. 의사 선생님은 차분하게 말했죠. 두부 외상과 갈비뼈 골절, 내부 출혈 의심됩니다. 수술 동의서 필요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머니, 제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영호가 뛰어들어왔어요. 넥타이를 한 손으로 목까지 끌어올리며 숨을 헐떡였죠. 어머니 상태는? 소영아, 무슨 일이야? 경찰에서 연락 왔어. 뺑소니래. 뺑소니? 영호는 눈을 번쩍이더니 갑자기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숙임이 충격 때문이 아니라 다른 감정에서 비롯된 거라는 걸. 잠시 후 형사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보호자분, 지금 CCTV 분석 중인데요. 차량이 포착이 됐습니다. 가해 차량 찾으셨어요? 제가 묻자 형사가 말끝을 흐렸어요. 차량 번호가 김영호 씨 차량과 일치합니다. 순간 제 시간은 고여버렸어요. 남편 차? 제 입술이 먼저 떨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오늘 영호 퇴근도 늦었고. 영호는 손사래부터 쳤죠. 형사님, 오해하시는 거예요. 제 차는 오늘 회사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보세요. 저는 운전 안 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영호 씨, 당분간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블랙박스 원본과 주차장 출입 기록 제출 부탁드립니다. 영호는 네,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메마른 종이 같았어요. 일단락된 대화 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죠. 소영아, 나 아니야. 진짜야. 그럼 누가? 당신 차인데. 잠깐 빌려줬을 수도 있잖아. 누구한테? 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제 등골을 타고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응급실 의자에 기대 잠들었다 깨는 사이로 이상한 알림 하나가 떴어요. 남편 차에 설치된 주차 위치 알림 앱이었죠. 금일 2108 출차, 2137 입차. 회사 주차장 앱이 남편 휴대폰과 연동되어 있었거든요. 21시 8분에 나갔다고. 저는 자연스레 화면을 밀어 지문 잠금을 풀었어요. 부부라면 서로 휴대폰 비밀번호 정도는 알잖아요. 저희도 그랬고요. 통화 기록을 열어봤죠. 20시 46분 하윤이라는 이름의 통화가 7분 13초.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차 좀 빌려주세요. 급해요. 바로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차 키 사진과 지하 둘층 주차 칸 번호. 제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윤? 그 이름 익숙했죠. 남편 팀의 후배였어요. 예뻤고 똑 부러졌고 회식 때면 제게도 굉장히 살갑게 굴던 그 아이. 언니, 팀장님 요즘 바빠서 고생 많으시죠? 웃음 뒤에 뭔가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이튿날 경찰서에서 CCTV를 함께 봤어요. 비 오는 밤 도로 가로등 아래로 검은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오더니 길 가장자리에 인형을 스치는 장면. 저는 숨이 막혀서 안경을 벗을 뻔했죠. 형사는 멈추고 되감기를 반복하며 말했어요.
여기 앞유리 반사에 운전자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남성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정면은 없나요? 신호 대기 장면이 있는데 여기 화면을 확대하니 운전석 쪽 턱선이 오히려 가늘었고 귀걸이가 번쩍였어요. 형사는 고개를 갸웃했죠. 여성 같기도 합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을 쳐다봤죠. 영호는 표정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누가 당신 차를 몰았는지 이제 말해. 말했잖아. 빌려줬다고. 누구한테? 회사 후배. 하윤. 귀에 핏물이 도는 듯한 타는 느낌. 그러나 아직은 참아야 했어요. 어머니가 수술 중이고 경찰 조사도 진행 중이니까요. 대신 저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하나의 돌덩이를 꺼내 단단히 손에 쥐었죠. 확실한 증거를 모을 것, 그리고 부셔버릴 것. 그 사이 어머니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고비는 넘겼지만 회복까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는 그 말에 펑펑 울었어요. 어머니의 마른 손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죠. 어머니, 소영이가 지킬게요. 괜찮아요. 무사히 일어나셔야 돼요. 며칠 후 회사 앞 주차장 CCTV를 달라는 공문을 형사님이 넣었고 저는 제 선에서 따로 움직였어요. 남편 차 블랙박스. 남편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뺐다며 그날 비가 와서 화면이 다 깨졌다고 둘러댔죠. 근데 제가 예전에 보험사 사고 지원 받을 때 가입한 클라우드 백업 옵션이 있었거든요. 그걸 영호는 몰랐어요. 저는 조용히 보험사 앱에 들어가 그날 밤 시간대 영상을 내려받았죠. 영상을 플레이하자 시야가 흐릿하게 빗물로 젖어 있었지만 신호 대기 중 사이드 미러에 비친 운전자 귀 옆으로 머리카락이 느슨하게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얼굴 일부 입술선, 광대뼈, 그건 너무도 익숙했죠. 회식 때마다 립스틱 자국 남기던 컵, 하윤의 웃음. 다시 플레이.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아 젠장하는 낮고 얇은 목소리. 저는 이어폰을 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들렸다. 그날 밤 저는 하윤에게 연락했어요. 하윤 씨, 나 소영 씨예요. 팀장님이 차 빌려줬다면서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 좀 해요.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짧은 대답이 돌아왔죠. 차 금방 돌려드렸는데요. 경찰에서 CCTV 분석했고 블랙박스도 있어요. 그녀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언니, 저 지금 말 못해요. 나중에. 뚝. 그 다음 날 남편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소영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응. 하윤이 말인데 집안에 일이 많대. 차를 진짜 잠깐 빌린 거고 사고랑은 관련 없대. 당신, 내가 바보로 보여? 그는 눈을 피했어요. 그 눈빛 거기엔 죄책감이 아니라 들킬까봐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영호야, 우리 서로 솔직해지자. 당신이 그 아이랑 어디까지였는지 지금 여기서 말해. 그는 고개를 젓다가 결국 낮게 중얼거렸죠. 감정 있었어. 근데 그날은 아니야. 감정? 그 순간 제 심장은 쨍하고 부서졌어요. 허탈한 웃음이 입술을 벌렸죠. 고작 그 말 하려고? 어머니가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데 당신은 감정 얘기를 해? 미안해. 근데 지금은 그 얘기할 때가. 맞아. 지금은 진실을 들이밀 때야. 제가 준비한 건 간단했어요. 회사 회식 자리였거든요. 팀 전원이 모였고 옆 팀까지 합석하는 큰 자리였죠. 저는 팀장 부인으로 이미 낯익은 얼굴이었고 딸은 친정에 맡겼어요. 자리에 앉아있는 하윤이 마주 보였고 그녀의 눈빛은 처음으로 흔들렸죠. 저는 건조하게 웃으며 모두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소영이에요. 오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다들 몇 분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분위기가 싸늘해졌고 영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소영아? 잠깐이면 돼. 저는 휴대폰을 스피커 모드로 두고 블랙박스 클립을 재생했어요. 비 내리는 소리, 와이퍼 움직임,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 스치는 얼굴선. 영상에서 배경음이 작게 흘렀죠. 아, 젠장. 정적.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밤 우리 팀장님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린 목소리, 팀원 중 한 분이죠.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는 테이블 중앙에 놓인 빨대가 꽂힌 컵을 하나 들어 올리고 조용히 덧붙였죠. 누군가의 립스틱 컬러가 블랙박스 화면에 반사돼서 그날 바지와 같은 색이더라고요. 우연일까요? 하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영호는 제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고 제가 한 발 물러섰죠. 팀장님 앉으세요. 제 말투는 차갑고도 고요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형사 두 분과 경비가 들어왔어요. 제가 미리 협조를 구해둔 거였죠. 회식 장소는 회사 빌딩 하나층 라운지라서 가능했어요. 형사가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김하윤 씨 동행하시죠. 참고인 조사입니다. 하윤은 벌벌 떨며 어쩔 줄 몰라 했고 영호가 그 앞을 가로막았죠.
잠깐만요, 형사님. 저희 직원입니다. 무슨 근거로? 김영호 씨, 방해하지 마세요. 블랙박스 음성 감정 결과와 도로 CCTV 디지털 줌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주차장 출입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김하윤 씨의 차량 동선과 맞물립니다. 동행하시죠. 하윤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앞이. 제가 끊어 말했죠. 그래서 그냥 도망갔다.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무서워서요. 무서웠으면 브레이크부터 밟았어야지. 그리고 사람을 쳤으면 내려서 확인했어야지. 영호가 외쳤어요. 그만해, 소영아. 내가 뭔데? 뭐라고? 내가 뭔데? 난 피해자 가족이야. 그리고 당신 아들이자 남편으로서 지금 해야 할 말은 그만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야. 라운지는 숨이 멈춘 듯 조용했어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죠. 남편과 하윤의 메신저 기록 법적 문제를 피하려 당사자 동의 없는 공개는 피해야 해서 대신 필요한 부분만 형사에게 제출했고 오늘은 요약된 사실만 말했어요. 사고 30분 전 김하윤 씨는 어디예요? 차 좀 잠깐만이라고 보냈고 그 직후 동일 건물 지하 2층에서 출차 기록. 29분 후 재입차. 그 사이에 우리 어머니가 쓰러졌죠. 그리고 저는 영호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그 시간 회사 옥상에서 통화 중이었네. 비 오니까 내 차 조심해서 몰아. 불박은 화면 잘 안 나올 거야. 문자로. 그 문장을 읽자마자 모든 시선이 영호를 박아버렸습니다. 그가 더듬더듬 변명했죠. 난 그게 그냥 위험하니까 그러라고 한 거야. 불박은 비 오면 원래. 형사가 말했습니다. 김영호 씨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 확인되면 범인은 물론 공범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뒤이어 사무실에 메모리 카드 있어. 혹시 몰라서 빼놨음이라는 문자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무너지는 소리. 했던 말과 묻어버린 말들이 모두 제 허리깨를 지나갔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죠. 여러분 죄송했어요. 많이 놀라셨죠? 하지만 저는 오늘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사실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지라도요. 그날 밤 하윤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었고 혐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영호는 증거인멸 교사와 범인 도피 방조로 입건됐죠. 다음 주 회사 사람들 사이엔 소문이 번개처럼 퍼졌어요. 팀장 불박 뽑아놨대. 후배랑 시모가 피해자래. 사무실 복도에서 철컹이라는 농담 같은 말들이 오가더라고요. 잔인한 말이지만 그 잔인함을 만든 건 그들이었어요. 법정에 서던 날 저는 단정한 검은 원피스를 입고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아직 보행은 불편했지만 어머니는 굳이 오시겠다 했죠. 내가 증언할 게 있다.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내가 누군데? 이 집의 어른이지. 피고인석에 선 두 사람. 검사는 차분히 질문했어요. 피고 김하윤 사고 당시 왜 정차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워서. 그리고 김영호 팀장님이 지금 내려오면 더 커진다고. 법정에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판사가 정숙을 요청하셨죠. 검사는 곧장 영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피고 김영호 문자 지금 내려오면 더 커진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그러니까 그냥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라는. 그 말 뒤에 블랙박스는 처리하겠다가 이어집니다. 처리란 무엇입니까? 영호의 목젖이 크게 움직였어요. 답하지 못했죠. 어머니는 증인석에 앉아 말했어요. 내가 그날 왜 그 길을 걸었는지 묻는다면 난 며느리를 지키고 싶었다. 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어머니는 저를 한번 바라본 다음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영호를 봤어요. 내가 밖에서 누구를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다. 며느리가 울고 있을까봐 내 발로 확인하러 간 거다. 가로등 아래 검은 차가 급히 다가왔다. 난 그냥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피하려 했지. 그런데 브레이크 대신 가속, 그 느낌을 잊지 못한다. 판사가 물었어요. 운전자 얼굴을 보셨습니까? 정면은 못 봤다. 그런데 귀걸이가 번쩍했어. 내 며느리도 귀걸이를 좋아하는데 그 빛깔이 달랐지. 젊은 아이들이 하는 반짝이 귀걸이였다. 그 말은 제 심장에 박힌 비수였고 동시에 빼낸 핀셋이었어요. 피가 멎는 기분이랄까요. 판결은 두 차례 공판 끝에 내려졌습니다. 하윤은 도주치상 유죄,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됐고 영호는 증거인멸 교사 및 범인 도피 방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죠. 판사는 판결문을 읽으며 말했어요. 피고 김영호는 가정의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특히 진실 은폐 시도가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 그날 법정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칼바람이 눈가를 스쳤는데
이상하게도 허리가 곧게 펴졌어요. 긴 터널 끝에 햇빛이 조금 새어들어오는 느낌이었죠. 회사에서는 더 빠르게 벌어졌어요. 사내 익명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고 인사팀 공지로 영호는 직위해제, 대기 발령, 그리고 한 달 뒤 권고사직 통보. 하유는 실형으로 구치소로 들어갔고 그 아이가 맡던 프로젝트는 틀어진 퍼즐처럼 붕괴했죠. 사람들은 말했어요. 팀장님 평소에 젠틀했는데 저런 면이 것과 속이 다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소문은 칼이고 그 칼은 보통 피해자를 베지만 이번엔 가해자의 껍데기를 벗겨냈어요. 아이러니하지만 저는 그 소문이 고맙기까지 하더라고요. 진실이 홀로 외롭게 서 있지 않게 해줬으니까요. 아이에게는 딸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가장 어려웠어요. 저는 아이를 앉혀놓고 말했죠. 우리 야 엄마가 오늘 중요한 얘기할게. 아빠가 큰 잘못을 했어. 그건 어른도 책임져야 하는 일이고 그래서 당분간 아니 한동안 아빠랑 떨어져 지낼 거야.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 사람은 누구든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가리는 건 더 큰 잘못이야. 아빠는 그걸 했어. 그래서 벌을 받는 거야. 하지만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우리는 가족이고 엄마는 내 편이야.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등을 꼭 눌렀어요. 엄마 울지 마. 난 엄마 편이야. 그 말에 저는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어요. 아이 덕분이었죠. 시어머니는 물리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걸음을 떼기 시작했어요. 병실에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소영아, 내가 내 편을 못 들어준 적이 없지?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사람이 말이야 살아보니 착해서 당하는 게 있고 착한 척해서 버티는 게 있더라. 넌 전자였고 나는 그게 늘 미안했어. 이젠 내가 내 편을 들어라. 그게 내가 너한테 해줄 마지막 부탁이다. 이혼 소송은 길지 않았어요. 형사 판결이 먼저라서 민사와 가사 쪽은 비교적 빨리 정리됐거든요. 재산 분할은 깔끔했고 양육권은 제가, 위자료는 법정 최대로 나왔죠. 재판장 앞에서 마지막으로 영호와 마주했을 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 나 말고 어머니한테 하세요. 그리고 당신한테도 해요.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만든 게 결국 당신이니까. 법정을 나오는 길에 저는 제게 문장 하나를 선물했어요.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을 덮는 담요가 아니다. 그 문장이 제 등을 밀어줬죠.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오래 미뤘던 교통사고 피해 가족 지원 상담사 자격 과정을 등록했어요. 처음엔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 상처를 언어로 봉합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제가 필요할 거라는 확신도 생겼고요. 후일담 하나 더. 회사 사람들 중 몇몇은 저한테 연락해 사과했어요. 그땐 몰랐어. 회식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큰일이라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갔어요. 그 안부 속엔 저를 다시 사람으로 봐주는 시선이 있었어요. 저는 그 시선을 조용히 받았고 아무도 탓하지 않았어요. 탓하는 시간에 저는 더 단단해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법정에서의 마지막 반전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있는데요. 선고 끝나고 퇴정하는데 하윤의 부모님이 제게 다가와 허리를 굽혔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저는 그분들의 눈물에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들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아이가 벌을 받고 나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게 그 애가 다시 사는 길일 거예요. 그 부모님의 손이 내 손등을 꼭 잡았어요. 미움과 연민이 같은 온도로 흐르는 신기한 체온이었죠. 저는 그날 이후로 원망이 조금 덜해졌어요. 원망을 덜어낼수록 제 등이 가벼워졌고 그 자리에 당당함이 자리 잡았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장면이 있어요. 어머니 퇴원날 병원 현관 앞에서 작은 꽃다발을 어머니께 드렸거든요. 어머니, 우리 이제 같이 걷자요. 천천히.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했어요.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말자.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리 예약해둔 메시지였죠. 과거에 제가 미래의 저에게 보낸 문장. 소영아, 잘 버텼다. 이제 내가 내 편이 되어라. 그 문장을 읽고 웃음이 났어요. 저는 라디오를 듣고 있을 여러분께도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의 거짓말을 덮으려고 애쓰기보다 내 진실을 단단히 쥐는 게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길이라고요. 배신과 뒤통수가 우리의 하루를 찢어놓더라도 증거를 모으고 사실을 말하고 법과 상식의 자리를 찾아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게 결국 가해자가 무너지고 피해자가 일어서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어요. 회식 자리에서의 공개, 가족 앞대면, 법정에서의 판결 모든 순간이 저를 흩어지게 하면서도 동시에 모아줬거든요.